부모도 없고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무쳐 판다면서요? 남들이 알까 무섭네요. 사돈댁! 아니 할머니, 이 결혼 처음부터 격이 안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몰아보겠냐고요. 이 결혼은 격이 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입니다. 정막을 깨는 것은 투박한 칼질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사람의 계급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는 이는 드뭅니다. 이곳은 신정시장 안쪽 간판도 낡은 술래네 반찬 가게입니다. 주인 박술래 씨는 오늘도 가장 먼저 시장의 아침을 깨웁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그녀의 주방은 끓어오르는 육수 김으로 금세 뿌얘집니다. 술래 씨가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이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 술래 씨에게 이 냄새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부모 잃은 손자를 홀로 먹여 살린 생존의 기록이자 훈장과도 같죠. 가게 안쪽 작은 방. 술래 씨가 조용히 방문을 열어 잠든 정우를 바라봅니다. 술래 씨에게 세상 유일한 희망은 손자 이정우입니다. 일찍 사고로 떠난 딸 내외가 남긴 마지막 불씨.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술래 씨는 손톱이 다 닳도록 나무를 묻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조금만 더 주무시지. 정우가 부스스 일어나며 할머니의 어깨를 감쌉니다. 술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의 손을 밀어냅니다. 에거 이 녀석아. 회사 가는 놈이 손에서 나물 냄새 배면 안 된다. 어서 씻고 나와. 고기 구워놨다. 정우는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IT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짝까지 찾았다고 하니까요. 술래 씨는 그저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늘하게 스칩니다. 술래 씨가 정우의 등 뒤로 정장을 매만져주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정우가 장가를 가는구나. 우리 딸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전 10시 시장이 활기를 띱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섭니다. 시장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남자가 술래네 반찬 앞에 멈춰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박술래 여사님, 신정은행 김 지점장입니다. 요청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술래 씨는 고무장갑도 벗지 않은 채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점장은 익숙한 듯 가게 안쪽 낡은 탁자에 앉아 서류를 펼칩니다. 이번에 만기가 된 강남 상가 2곳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손잡은 결혼 자금 명목의 예치금 확인서도 준비했습니다. 술래 씨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핍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저 술래 씨가 반찬 가게를 하며 알뜰히 모은 돈으로 손자 장가를 보내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안에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대의 자산 내역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술래 씨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마워요, 김 지점장. 우리 정우는 모르게 해줘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크면 안 되니까. 같은 시각 정우의 예비 장인이 될 고만식 전무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몇 장의 종이로 재단해 놓은 신원조사 보고서였죠.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 묻어납니다. 서류를 훑던 고만식의 미간이 한껏 찌푸려지며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부모는 없고 겨우 할머니 한 명?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노인네라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 그는 보고서를 탁자에 거칠게 내동댕이 칩니다. 고만식에게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간의 합병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다져줄 가장 확실한 투자 상품이죠. 그런데 금지옥엽 키운 딸 소윤이 데려온 남자가 시장통 나물 냄새나 맡으며 자란 무수저라니. 그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인생의 커다란 오점이자 굴욕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턱짓을 하며 서류를 던지듯 건넵니다. 비서는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아듭니다. 김 비서, 이거 봐. 요즘 애들은 눈이 삐었나? 이런 근본 없는 놈을 어디서 데려온 거야? 중소기업 대리? 연봉이 얼마라고? 내 차 타이어 값도 안 되는 푼돈을 벌면서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고만식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일어나 창밖을 향해 섭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안중에는 모두 발 아래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을 오직 숫자로 매겨진 가치와 겉으로 드러난 직함으로만 판단해온 그에게 이정우라는 청년은 불량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만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김 비서를 향해 명령합니다. 그의 눈에는 살벌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상견례 날짜 잡혔지? 그날 확실히 정리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소윤이 이런 천박한 집구석에 절대 못 보내. 격이라는 게 있잖아, 격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그의 음성에는 사람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예의는커녕 오직 계급을 나누는 서늘한 칼날만이 번뜩입니다. 그는 벌써부터 상견례 자리에서 정우와 순례를 어떻게 난도질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깊은 밤, 가게 영업을 마친 순례 씨가 홀로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순례 씨가 30년 넘게 써온 비밀 수첩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몰래 학비를 대주었던 학생들, 부도 위기에서 살려준 상인들, 그리고 그녀의 통찰력으로 자산가가 된 이들의 이름입니다. 순례 씨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봅니다. 내일은 상견례 날입니다.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수수한 한복을 다려놓았습니다. 순례 씨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보고 진심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네. 우리 정호 내일 상처받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옷은 상대에 대한 가장 깊은 예우이자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갑옷이 되기도 하죠. 순례 씨가 상견례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정성껏 골라온 분홍색 한복을 입습니다. 세련되진 않았지만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옷입니다. 순례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핍니다.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 이 모습이 혹여나 애지중지 키운 손자 정우의 앞길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녀는 옷고름을 고쳐 매며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우시네. 정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순례 씨는 짐짓 쑥스러운 듯 손자의 팔을 가볍게 때리지만 입가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에고 이 녀석아. 늙은 할미가 예뻐서 뭐하니. 그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면 됐다.
하지만 순례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옷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한정식집 1인당 2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코스 요리가 준비되는 방입니다. 고만식과 이명숙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기만 합니다. 명품 시계와 보석으로 치장한 고만식 부부는 입구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만식이 금시계를 확인하며 불쾌한 듯 혀를 찹니다. 겨우 반찬 가게나 하는 노인네를 기다려야 하다니. 소윤이 너 오늘 똑똑히 봐라. 내가 선택한 남자의 수준이 어떤지. 소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이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정우와 순례가 들어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호 할머니 되는 박순례입니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는데 미리 와 계셨네요. 이명숙은 대답 대신 순례의 분홍색 한복과 낡은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세한 비웃음. 그것은 언어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고급 한정식집 우남정. 가야금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낮게 깔리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습니다. 고만식은 앞에 노인 1인당 20만 원짜리 주게 손도 대지 않은 채 냅킨을 무심하게 집어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 바로 사돈이 될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축복을 나누는 잔치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수를 꽂기 위한 처형대와 다름없었죠. 고만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정우와 순례를 번갈아 봅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경매에 나온 중고 물건을 품평하는 장사꾼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설업을 하며 사람의 수준을 따지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원조사를 해보니 참 당혹스럽더군요. 내가 우리 비서한테 보고서를 받고 몇 번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정우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파들파들 떨립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지만 수치심은 땀이 되어 손바닥을 적십니다. 순례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무쳐 판다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부하 직원들도 사돈네 집안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외동딸이 시장통 나물 냄새 밴 집구석으로 시집을 간다? 이건 비즈니스적으로도 실패고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이 알까 무서워요. 이명숙이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칼날이 서 있습니다. 사돈댁. 아니,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격식 차리는 것도 민망하네요. 이 결혼 처음부터 격이 안 맞아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반찬 팔아번 푼 돈으로 우리 소윤이 예단은커녕 가방 하나라도 사줄 수 있겠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가방도 다 해졌던데. 그런 꼴로 우리 소윤이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보겠냐고요. 이명숙이 순례의 낡은 분홍색 한복을 조롱하듯 가리킵니다. 그 낡은 한복처럼 이 결혼도 이미 유행 지난 꿈일 뿐입니다. 우리 소윤이가 잠시 눈이 멀어서 이런 실수를 했지만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죠. 할머니도 양심이 있으면 이쯤에서 애 앞길 막지 말고 손 떼세요. 나물 무쳐번 돈으로 손자 장가 보낼 생각하셨다니 참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배짱이 좋으신 건지. 정우가 결국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아버님,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희 할머니 저 하나 키우시려고 평생을 시장에서 손이 다 트도록 일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귀하게 저를 키워주셨다고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서 그런 모욕을. 앉아. 고만식의 고함이 방 안을 때립니다. 소유는 겁에 질려 어깨를 떨고 서빙하던 직원이 문 밖에서 멈칫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순례 씨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합니다. 순례 씨가 정우의 소매를 지그시 잡습니다. 그 손길에는 정우를 진정시키려는 힘과 함께 차마 말로 다 못할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우야, 앉아라. 사돈 어르신 말씀 다 안 끝났다.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할머니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게야. 다시 앉으렴. 순례 씨가 고만식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비굴함도 노여움도 없는 그 눈빛에 고만식이 오히려 움찔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고 전무님이라고 하셨나요?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격을 만든다는 그 확신. 참으로 대단하시네요. 우리 정우가 그쪽 집안에 부족해 보인다는 거 할머니로서 속은 상하지만 이해는 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례 씨가 찻잔을 조용히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내려놓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동작입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게 겉에 걸친 옷과 통장의 잔고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조만간 크게 배우실 날이 있을 것 같군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더는 상처받는 꼴 내 눈으로 못 보겠네요. 말을 마친 순례 씨가 품위 있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5만 원짜리 한복이 그 순간만큼은 수억 원짜리 명품보다 더 빛나는 기품을 뿜어냅니다. 고만식과 이명숙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방을 나서는 순례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너머로 고만식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순례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순례 씨와 정우. 밖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견례는 채 30분도 되지 않아 파탄이 났습니다. 고만식 가족은 인사도 없이 검은 세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낡은 경차 앞에 선 두 사람. 정우는 할머니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낍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할머니까지 이런 소리를 듣게 하고. 순례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은 고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은 예전의 인자함과는 다른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죠. 아니야, 정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순례 씨의 말에 정우는 의아했지만 당장의 의아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좀 전에 겪은 수치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밤이 깊어 정막만이 흐르는 신정시장. 빗줄기는 아까보다 굵어져 낡은 가게 지붕을 세차게 때립니다. 순례네 반찬 가게 안쪽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풍경만을 보고 그 깊이를 짐작하려 합니다. 시장통의 낡은 반찬 가게,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주름진 손마디. 고만식 전무에게 박순례라는 노인은 그저 제거해야 할 삶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겠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발로 걷어찬 그 초라한 문 안쪽에 자신의 운명을 단칼에 베어버릴 거대한 작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순례 씨가 방 안쪽 낡은 고구마 괴짝 아래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상자를 여니 30년의 세월이 묻은 가죽 수첩과 묵직한 인감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례 씨의 손길이 수첩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깁니다. 거기엔 빛바랜 잉크로 적힌 수많은 필지 번호와 이름들이 빼곡합니다. 강남 한복판의 상가, 신도심 재개발 지구의 노른자 땅들, 고만식 전무가 재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추진하던 청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 소유주 이름 옆에는 정갈한 글씨로 박순례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순례 씨가 돋보기를 쓰고 고만식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한참 동안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인자했던 할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거친 시장 바닥에서 풍파를 견디며 불을 일궈낸 냉철하고 서늘한 자산가의 눈빛입니다. 격이 안 맞는다. 우리 정우를 두고 감히 격을 놓네. 순례 씨의 낮은 혼잣말이 빗소리를 뚫고 방안을 채웁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황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극도의 공손함이 섞여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굴지의 신정은행 지점장 김철수입니다. 그는 자다가 일어난 듯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순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 지점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구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은행에서 진행 중인 고만식 전무 쪽 H건설 프로젝트 대출건. 그거 전면 재검토하세요.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전액 회수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김 지점장의 숨소리가 멎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여사님, 그건 고 전무 쪽 핵심 사업이라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 그쪽 회사 전체가 흔들릴 텐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순례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린 채 그녀가 대답합니다. 흔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강남 빌딩들. 입주자 신원 다시 확인해서 그쪽 회사랑 연계된 투자자들 있으면 조용히 정리하세요. 내 땅 밟고 서서 내 새끼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 내가 더는 눈 감아줄 수가 없네. 전화를 끄는 순례 씨가 수첩의 한 페이지, 고만식의 이름 위에 손톱으로 길게 줄을 긋습니다. 찍,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울립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했나? 이제 곧 알게 될겨.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가짜 격식들이 내 전화 한 통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시했던 이 늙은이가 누구였는지. 뼈 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순례 씨가 창밖을 내다보자 거세진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며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듯한 형상을 만듭니다. 순례 씨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그림자가 방벽에 거대하게 드리워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만식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H건설 전무 집무실입니다. 35층 높이의 통유리창 너머로 장난감처럼 늘어선 자동차들과 회색빛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고만식 전무는 이탈리아제 맞춤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향긋한 예가체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공기는 이토록 달콤할 수 없습니다. 고만식의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틀 전 토요일 그 불쾌했던 상견례의 기억은 이제 승리자의 전유물인 무용담 정도로 치부되고 있었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묻히던 노파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흑수저 주제에 감히 자신의 딸을 넘보던 이정우 대리의 처참한 표정. 그들을 쫓아내며 휘둘렀던 권력의 맛은 그 어떤 명품 와인보다 감미로웠습니다. 그가 신문의 경제면을 펼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격이라는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 노인네 지금쯤 시장통 평상에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겠지?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들어. 고만식은 오늘 예정된 청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대출 승인 서류만 도착하면 부사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역사적인 날.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가 내뱉은 오만함에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에 굳게 닫힌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립니다. 고만식의 비서 김 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이닥칩니다. 그의 손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는데 그 종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신정은행 본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고만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비서의 경솔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리깝니다. 김 실장, 자네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예의 없이 뛰어들어와. 신정은행? 대출 승인 서류 왔어? 그럼 기뻐해야지 왜 죽상을 하고 있어? 김 실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밉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엔 대출 승인 거부 및 자금 회수 통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승인이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요.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집행됐던 운영자금, 대출 300억 원도 일주일 내로 상환하라는 통보입니다. 상환하지 못할 시 담보로 잡힌 전무님 개인 지분과 부동산 전부에 대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답니다. 순간 고만식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커피가 그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수트 위로 쏟아집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열기가 느껴질 법도 하지만 고만식은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을 응시합니다. 말도 안 돼. 김 지점장이랑 어제 골프 치면서까지 확답을 받았단 말이야. 신정은행 최대 주주 라인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고만식은 미친 듯이 수화기를 들어 김 지점장의 직통 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그는 연달아 은행 본부장, 부행장, 심지어 예전에 연주를 대놓았던 정계 인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손쓸 방도가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습니다. 고만식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삼키려 입을 벌린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굉음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초석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순간 화려했던 누각은 이미 허공에 뜬 모래성이 될 뿐이죠. 고만식의 귓가엔 김 지점장이 예전에 슬쩍 흘렸던 말이 환청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전무님, 우리 은행엔 회장님도 함부로 못하는 큰 손이 계십니다. 그분 눈밖에 나면 대한민국 금융권에선 숨도 못 쉬어요. 고만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거물이기에 하루아침에 내 목줄을 이토록 완벽하게 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나물 냄새 난다며 쫓아냈던 그 노인의 전화 한 통이
자신의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린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요. 조사해. 당장 조사해.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건지, 배우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라고. 고만식의 절규가 방음이 잘 된 집무실 안을 공허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창밖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이제부터 시작될 잔혹한 추락을 예고하듯 바람소리만이 거세게 유리창을 때립니다. 강남의 심장부 최고급 대리석으로 휘감긴 펜트하우스 거실입니다. 이명숙은 거울 앞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어 가죽 가방을 매만지며 외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의 오늘 스케줄은 완벽했습니다. 한남동의 프라이빗 갤러리에서 열리는 VIP 자선 경매, 그리고 청담동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정재계 사모님들의 티파티. 이명숙에게 삶은 곧 전시였고 그 전시의 핵심은 자신이 얼마나 격이 높은 집단의 일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시장통 할머니에게 쏟아부었던 그 서슬퍼런 모욕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방역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세계에 오물이 튀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방어였죠. 영숙이 우아하게 구두를 신으려던 찰나 요란하게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이 정적을 깹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의 문자 한 통.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뭐? 한도 초과도 아니고 정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상담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전 계좌와 연동된 카드가 일시 정지되었다는 통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걸려오는 전화들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폭탄처럼 도미노가 되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숙이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낯설기만 합니다. 어머, 영숙 씨. 미안해. 오늘 경매 모임 말이야. 우리가 깜빡하고 인원 조정을 안 했더라고.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기로 했으니까 안 와도 돼. 30년 지기라 자부했던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감정하고 리세팅해 주기로 했던 보석상 박 사장의 문자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당분간 가게 문을 닫습니다. 물건은 킥으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내던집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순례의 한복은 비록 5만 원짜리였을지언정 순례의 인격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었지만 영숙의 수억 원대 치장품들은 카드 한 장이 정지되자마자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고도 잔인합니다. 돈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격은 그 모래가 씻겨 내려가는 순간 가장 먼저 주인에게 칼끝을 겨누는 법이니까요. 이정우 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할머니와 겪었던 그 참혹한 기억을 일로 잊어보려 애쓰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평소고 전무의 눈치만 보며 정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본부장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정우가 몇 달 전 기획안만 올렸다가 거절당했던 노인주거복지단지 프로젝트 결제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본부장이 정우의 어깨를 꽉 쥐며 전례 없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이 대리, 아니, 이정우 대리, 자네 정말 대단해. 이 기획안 말이야. 우리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고는 극찬을 하셨어. 대체 어느 줄을 잡은 건가? 아니, 내 말은 자네의 실력을 회장님이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뜻이지. 축하해.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총괄팀장이야. 정우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본부장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고 전무의 지시로 책상이 빠질까 걱정하던 처지였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총괄이라니. 주변 동료들의 시샘 섞인 시선이 쏟아지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입니다. 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밟고 올라선 그 탄탄한 기회의 발판이 사실은 새벽마다 멸치똥을 따고 고무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고 전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물 냄새가 사실은 이 거대한 건설 그룹의 회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자본의 향기였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소리 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 제방을 무너뜨려야 할 순간이 오면 그 어떤 거대한 성벽도 단숨에 집어삼킬 뿐이죠. 고 전무가 지은 죄의 대가는 이제 겨우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렸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한때 강남 테헤란로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고만식 전무의 사무실. 그 화려했던 공간은 이제 사방에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로 인해 기괴한 전시장처럼 변해 있습니다. 고만식은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으로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사람의 추락은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고만식 전무에게 지난 일주일은 지옥보다 더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자금줄이 끊기고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했고 비서들조차 짐을 싸서 떠나버린 텅 빈 사무실. 그 적막 속에서 고만식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고만식이 책상 위의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파열음이 사무실 안을 때리지만 그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어떤 놈이 뒤에서 이따위 장난질을 치는 거야? 나 고만식이야. 감히 누가 내 돈줄을 쥐고 나를 이 바닥에서 매장하려 드느냔 말이야.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 차림의 사설 탐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탐정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몹시 굳어 있고 눈에는 묘한 공포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고만식은 달려들 듯 탐정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서류를 낚아챕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어 발기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과 조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페이지, 가장 상단에 붙은 사진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고만식의 호흡이 멎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그가 나물 냄새 난다며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이정우의 할머니 박순례 씨입니다. 아니, 이 할머니 사진이 왜 여기 있어? 이 노파가 왜? 내 배우를 조사하라고 했지. 이 거렁뱅이 할머니를 조사하라고 했어? 고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탐정에게 따지지만 탐정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전무님, 그분이 바로 배우입니다. 전무님을 무너뜨린 그 거대한 힘의 실체가 바로 그 반찬가게 할머니입니다. 박순례, 73세. 표면적으로는 신정시장 순례 내 반찬 운영 중. 그러나 실체는 강남구 삼성동 및 역삼동 일대 상가 빌딩 열채 소유주. 신정은행 설립 당시부터 이어진 가문 대대로의 대주주이자 개인주주 중 최대 지분 보유. 무엇보다 전무님이 사활을 걸었던 현대건설 재개발 부지의 40% 이상을 소유한 실질적 지주. 금융계와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 박 여사의 말 한마디는 곧 법으로 통함. 추정 현금 자산만 최소 500억 원 이상. 고만식은 보고서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서류 조각들이 그의 머리 위로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의 눈동자는 경련하듯 떨리고 입가에선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 5만 원짜리 싸구려 한복을 입고 굽실거리며 인사를 하던 그 노인네가 500억 자산가라고? 강남의 큰손? 회장님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박여사? 고만식은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을 떠올립니다. 근본 없는 집안, 비즈니스 실패, 격이 안 맞는 천박함.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휘둘렀던 권위와 격식이라는 칼날이 사실은 거대한 태산 앞에 휘두른 젓가락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탐정이 불쌍하다는 듯 고만식을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습니다. 전무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분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사람의 그릇을 시험하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전무님은 그 시험에서 가장 처참하게 딱지하신 거고요. 그분 전화 한 통이면 전무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워지셨습니다. 격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습고도 무거운 것이었나요? 고만식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사무실과 명품 수트의 권위는 순례가 평생 모은 부위, 그림자조차 이기지 못할 만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것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가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으스러뜨릴 수 있는 거대한 바위였다는 사실을요. 고만식은 찢어진 보고서를 다시 이어 붙이려는 듯 허공을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부러진 칼날이었습니다. 짐승은 배가 고플 때 울부짖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고만식 전무가 그토록 갈구하던 격의 실체는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이 결국 참았던 비를 쏟아냅니다. 세찬 빗줄기가 신정시장의 낡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어두컴컴한 시장 입구,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절벽 끝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고만식 전무. 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이탈리아제 맞춤 수트는 빗물에 젖어 물미역처럼 몸에 달라붙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던 머리카락은 이마 위에 꼴사납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고만식은 진흙탕이 된 시장 바닥에 구두가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하나의 불빛만을 향해 걷습니다. 멀리서 은은하게 비쳐오는 술래네 반찬의 희미한 백열등. 그 빛은 그에게 마지막 구원줄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차가운 감방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벌레처럼 여겼던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고만식의 발걸음이 가게 앞 평상 앞에서 멈춰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순례 씨는 평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카디건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산더미처럼 쌓인 마른 멸치 상자를 앞에 두고 묵묵히 멸치똥을 따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평온하며 주변의 태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요합니다. 고만식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며칠 전 자신이 소금을 뿌리며 모욕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거대한 거물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만식은 메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순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손안에서 멸치머리가 툭 하고 떨어질 뿐입니다.
고만식은 그 정막이 자신을 압살하려는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다시 한번 그녀를 부릅니다. 박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순례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멸치 한 마리를 내려놓고 다시 다른 한 마리를 집어듭니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 어떤 독설보다 잔인하게 고만식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고만식의 귓가에는 지난날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내뱉었던 독설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격이 안 맞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실패입니다. 천박한 집구석. 자신이 던진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격의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이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격이 떨어지는 꼴이었죠. 고만식은 결국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빗물이 고인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진흙탕에 박힙니다. 강남의 권력자가 시장통 할머니 발치에 엎드린 이 기괴한 광경. 하지만 순례 씨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돋보기 너머의 눈빛은 비에 젖은 고만식을 꿰뚫어 보듯 서늘하기만 합니다. 순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격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돈이 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니 돈이 마르니까 무릎이 참 쉽게도 굽혀지네요.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을 땐 본인 눈에선 빗물이 흐를 줄 몰랐나 보구려. 고만식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흐느낍니다. 그의 오만했던 성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만식 전무는 이제야 그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꿇음이 진정한 참회인지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한 비굴한 연기인지는 오직 순례 씨만이 판단할 수 있는 몫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만은, 제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고만식의 애원이 시장 골목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인을요. 순례는 멸치박스를 옆으로 밀어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게 앞 희미한 백열등 불빛에 순례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그 그림자는 무릎 꿇은 고만식의 몸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드리워집니다. 순례는 가게 구석에 있던 냉수 한 바가지를 떠서 고만식의 무릎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사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지. 내일 아침 우리 정호 사무실로 가세요. 거기서 정호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순례의 말은 짧고 명확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 목소리가 고만식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고만식은 바닥에 떨어진 냉수 바가지를 보며 절망합니다. 그 물은 그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순례의 마지막 자비이자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순례 씨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등을 돌립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철컥하며 골목을 울립니다. 이제 어두운 시장 골목엔 빗소리와 고만식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혼을 선언했던 남자. 이제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의 발밑을 기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며 이제부터는
그가 저지른 오만함에 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 완성되는 법이죠. 월요일 아침 H건설의 로비. 고만식 전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구두는 낡았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는 정우의 부서가 있는 층으로 향하는 승강기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건물의 주인이 자신이라 믿었던 고만식.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내쫓았던 청년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고만식이 정우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만식에게 쏠립니다. 정우는 팀장석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정우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예비장인.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가 지금은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서 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합니다. 전무님, 아니 고 선생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합니다. 그 담담함이 고만식에게는 오히려 채찍질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고만식은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정우의 책상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사무실 안 정우와 고만식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고만식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합니다. 고만식은 입을 떼기가 두렵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회사를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정우 군. 아니, 이 팀장.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와 자네 할머님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고만식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의 발밑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정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정우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남자의 몰락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눈앞에 닥친 진실은 씁쓸한 뒷맛만을 남깁니다. 정우는 고만식을 자리에 앉히고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내어놓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상처받은 마음이 낫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격이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지금 고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한 분이 아니네요.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만식의 심장을 찌릅니다. 고만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격식은 한낱 껍데기였으므려. 진짜 격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바로 이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시각 신정시장의 순례네 반찬. 순례 씨는 평소처럼 나무를 묻히고 있습니다. 그때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우는 고만식을 만난 뒤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몰랐던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움직였던 그 거대한 힘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순례는 들어오는 손자를 보며 인자하게 웃습니다. 정우 왔니? 밥은 먹었어? 시장하겠다. 정우가 할머니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순례는 조용히 나물 접시를 밀어놓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 전무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강남의 건물주라는 게 사실인가요? 순례는 돋보기를 벗어 낡은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뗍니다. 정우야, 돈이 많다는 건 자랑이 아니란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 방식으로 가르쳐 준 것뿐이야. 정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이 묻혔던 나물들이, 그 손이 땄던 멸치, 똥들이 모여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성벽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머니는 돈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자의 자존감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술래네 반찬 작은 방에 술래와 정우,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만식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번엔 술래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술래는 고만식 앞에 직접 무친 나물과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놓아줍니다. 고만식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저를 들지 못합니다. 술래는 그런 그를 보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드세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고 선생님도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으실 테니 내 땅 문제나 대출 건은 다시 정상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 다시는 그 높이를 따지지 마시라고. 고만식이 울컥하며 밥을 한술 뜹니다. 밥물이 눈물과 섞여 들어갑니다. 그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소박한 나물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우도 할머니의 너른 마음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자리에 용서와 이해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만식은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인격의 소유자였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세상의 상처는 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으로 치유되는 것이죠. 술래 씨의 반찬 가게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한 달 후,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초등학교 운동장. 정우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인 혜진과 마주합니다. 혜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맑고 따뜻합니다. 정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신다는 말에도 혜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우와, 정말 멋지시네요. 저도 할머니 손맛 보고 싶어요. 정우 씨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잘하셨나 봐요. 정우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자신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이정우라는 사람, 그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술래 씨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수첩에서 고만식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손자의 밝은 미래를 그려넣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행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만식 가족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에 대한 대가를 조용히 치르고 있었죠. 진정한 해소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격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박술래 씨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손자의 결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늦가을에 햇살이 깊게 내리쬐는 술래네 반찬 가게 안쪽 방입니다. 박술래 씨는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세월의 풍파를 함께했던 낡은 가죽 수첩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축적하는 재미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술래 씨에게 진짜 불안, 내 손으로 읽어낸 것들을 기쁘게 비워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녀는 오늘 수십 년간 고수해온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순례 씨가 돋보기를 쓰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고만식 전무의 이름 위에 그어졌던 굵은 선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 옆에 용서라는 두 글자를 작게 적어 넣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이 수첩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한 노파의 처절한 수행 기록이었죠. 이제 그녀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순례 씨가 수첩을 덮어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외침, 비릿하지만 정겨운 생선 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 순례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작은 야외 정원.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지만 오색빛깔 단풍이 수놓아진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예식장이 되었습니다. 정우와 혜진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 속에서 완성되는 법이죠. 정우의 결혼식에는 강남의 거창한 하객들 대신 신정시장의 상인들과 정우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순례 씨는 상견례 때 입었던 그 분홍색 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굴지의 은행장과 건설사 회장이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주례 대신 단상에 오른 순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정우야. 할미는 내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보다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람의 정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지는 법이란다. 부디 내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거라. 혜진이 순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 멀리 나무 뒤편 고만식과 이명숙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만식은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참회와 부러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졌던 격은 껍데기였고 지금 이 소박한 자리에 흐르는 기운이야말로 진정한 격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조용히 축의금 봉투를 입구에 맡기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정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순례 씨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손자에게 건넵니다. 정우는 봉투 안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소유한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아닌 신정 장학재단 설립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자산 대부분이 시장 상인들의 자녀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재단으로 기부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건데. 정우야. 내 몫은 이미 다 썼다. 너를 이만큼 반듯하게 키워낸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고 가장 큰 배당이었어. 이제 이 돈은 주인을 찾아가야지. 시장 바닥에서 푼 돈 모아 일군 것이니 다시 그 바닥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 아니겠니? 정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것은 수백억의 자산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이정표였습니다. 정우는 비로소 할머니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고집하며
거친 손을 감추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손은 돈을 만지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눈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고만식은 이제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명숙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서툰 인사를 건넵니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고만식 가족.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 소박한 기쁨이 그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만식이 가게 구석에 놓인 순례의 반찬통을 바라봅니다. 순례가 가끔 사람을 보내 남몰래 챙겨주는 밑반찬들입니다. 고만식은 그 반찬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여보, 박 여사님 반찬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 참 신기하지. 이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선 긴장감이 사라지고 제법 편안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정우와 혜진은 주말마다 시장을 찾아 순례의 일을 돕습니다. 정우는 이제 팀장이 되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지만 시장에 오면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똥을 따는 청년으로 돌아갑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정우를 보며 역시 순례 씨 손자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순례네 반찬 가게 앞. 순례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낡은 의자에 잠시 앉아 쉬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말이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비싼 향수 냄새도 돈 냄새도 아닐 겁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무친 나물 냄새,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구수한 찌개 냄새일 것입니다. 박순례 씨는 평생 그 냄새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순례 씨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로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호야, 우리 정우 이제 다 컸다. 장가도 잘 보냈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며 살고 있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순례 씨의 혼잣말이 하얀 입김이 되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소유한 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밥상 하나를 차려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할머니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격을 따지고 높낮이를 나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박순례 씨의 반찬 가게는 내일도 어김없이 문을 열 것입니다. 그곳에선 오늘도 사람 냄새 가득한 가장 맛있는 이야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마음의 응원 보내겠습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뵈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